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결정 실리콘 방막 트랜지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결정화 방법을 살펴보았죠. 다결정 실리콘에서 핵심은 결정화입니다. 암흑 실리콘을 어떻게 결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트랜지스의 특성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정화를 어떻게 할 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결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양산에서는 다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한 것이 가장 특성이 우수합니다. 레이저 결정화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가스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지는데 특징은 짧은 파장이라는 겁니다. 자외선 영역의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단파장의 빛은 아모폴스의 표면에서 모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전체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파장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암흑 실리콘의 표면에서만 빛이 흡수가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영역의 실리콘이 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하부 기판의 온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를 다 녹이게 되면 기판의 온도가 꽤 올라가게 될 텐데 표면에만 빛이 흡수가 되고 그 열을 이용해서 아래쪽 실리콘이 녹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 유리기판의 온도를 그렇게 높게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에 데미지가 없다는 거죠. 일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TPS를 양산할 때 SPC라든지 이러한 공정은 일반 유리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유리를 사용을 해서 결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양산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레이저를 이용한 결정화가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 이 엑시머 레이저는 펄스 레이저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매우 많은 펄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암흑 실리콘의 표면에서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100옹스록 이내, 한 50옹스록에서 100옹스록 이내에 다 흡수가 되고 그 열로 나머지 영역이 다 녹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레이저 펄스가 들어오게 되죠. 수십 나노초의 짧은 레이저 펄스가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표면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점점 안쪽으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깊이까지 녹았다가 다시 식으면서 굳게 되는 것이죠. 녹았다가 식는 과정에서 결정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결정화를 할 때는 실리콘 내에 수소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수소 함량이 높게 되면 실리콘이 녹고 여기에 수소가 9개씩 되면서 이 실리콘을 파편을 만들어서 주변으로 흩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청착할 때 수소가 적게 들어가게, 온도를 높이면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청착 후에 탈수소화를 하게 됩니다. 실리콘 내부에 있는 수소를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레이저 결정화를 해야 안전하게 실리콘을 결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라인 모양으로 성형을 해서 사용합니다. 광학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긴 일자 형태의 빔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빔을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빔을, 라인 빔을 계속 스캐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 나가면 자, 암흑 실리콘이 이렇게 결정화가 됩니다. 레이저 결정화가 되죠. 이렇게 레이저 빔에서 결정화가 되면 바로 투과도가 바뀌어서 결정화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다결정화가 되면 빛의 투과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코히런트사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히런트사의 레이저 설명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산에서는 이러한 라인빔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이저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아랫부분까지 다 녹지 않겠죠. 그래서
윗부분만 녹은 상태가 돼서 부분적으로 녹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거의 다 실리콘이 녹고 일부가 녹지 않은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좀 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전부 용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부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 식을 때 급냉을 하면서 결정립이 작아지는 과포화 상태에서 결정이 순간적으로 전체에서 생기면서 결정립이 작은, 그래서 특성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전체가 또 녹지 않고 일부만 녹게 되면 역시 실리콘의 표면에서 급격하게 결정립이 생기면서 결정화가 일어나서 결정립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거의 녹고 일부 실리콘이 있게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먼저 결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정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큰 결정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레이저의 에너지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결정립이 점점 증가하다가 이 부분을 녹아서 완전히 녹는 단계까지 가면 결정립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최적화해서 결정립의 크기를 최적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결정화를 하게 되면 표면에 요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았다가 식으면서 결정화가 되죠. 그래서 결정화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텐데, 실리콘이 녹았다가 굳게 되면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물도 그렇죠. 물도 얼음이 되면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결정화가 되면서 부피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돌기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표면을 거칠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리콘 내에서 전자의 이동에 방해 요소가 됩니다. 스캐터링이 심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암흑 실리콘이 레이저로 녹았다가 결정화가 될 때 서로 만나는 경계면에서 돌출 부위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마를 해서 평탄하게 해주면 특성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SPC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돌기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그레인 내부의 결함은 레이저로 한 것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레인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SPC보다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인 내부의 결함들이 작기 때문에, 결함들이 작아서 SPC보다는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버랩을 시키게 됩니다. 자, 지금 레이저 펄스 빔의 폭이 LW로 되어 있죠. 그래서 LW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라인 빔을 익스포저 한 다음에 그 다음 레이저 빔을 거의 겹쳐서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랩을 시키면 특성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빔의 폭이 LW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캔한 거리가 LS가 됐을 때, 자, LW-LS를 LW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오버랩 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버랩을 조절하면 결정의 특성들이 변화가 되는데, 오버랩을 많이 할수록 비교적 좋은 특성이 얻어집니다. 또 하나 레이저 결정화를 통해서 특성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은 레이저 오버랩을 조절하는 거였죠. 그래서 라인 빔을 가지고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계속 오버랩 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오버랩 시키면서 스캔을 하게 되면 막의 특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SLS라는 거죠. Sequential Lateral Solidification으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레이저를 이렇게 쪼이게 되면 전체가 녹았다가 가장자리부터 결정화가 됩니다.
주변은 실리콘이 녹지 않고 있죠.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결정화가 돼서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 가장자리부터 결정화가 시작이 돼서 안쪽으로 결정이 쭉 진행이 되어 와서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운데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레이저를 살짝 이동을 해서 익스포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샷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녹았다가 다시 결정화가 될 텐데, 다시 결정화가 될 때, 자, 이 부분은 그 전에 결정화된 영역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결정화 영역의 결정 방향을 따라서 결정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샷에는 첫 번째 결정화되어 있는 영역의 결정 방향을 따라서 연속해서 결정이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 입계면이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반복해서 진행하게 되면 점점 그레인 바운더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긴 결정력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요 하나의 소자를 만들게 되면 전자가 이동하는 동안에 그레인 바운더리를 하나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 우수해지는 것이죠. 이게 SLS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여러 번 샷을 해야 되니까 공정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LS를 하게 되면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샷하고 두 번 샷하고 그때마다 조금씩 이동하면서 샷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레인이 길게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채널 내부의 그레인 바운드리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증가하고 온전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온전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SLS를 통해서 특성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 랭스가 증가할수록 특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겹쳐가면서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샷을 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죠. 자, 그러한 걸 줄이는 방법으로 투샷 SLS입니다. 두 번 샷을 해서 전체를 결정화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샷을 했을 때 파란 부분이 레이저가 조사가 돼서 실리콘이 용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부터 결정화가 되면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가운데서 만나고 자, 그 다음에는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에 샷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그 사이사이가 레이저에서 녹았다가 결정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레인의 길이는 크게 길지는 않지만 두 번 샷을 해서 전체를 결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결정화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인 바운드리의 개수를 줄이고 긴 방향으로 소자를 형성을 해서 이동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 결정화가 진행이 되면서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프로트루저 위로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돌기가 형성이 된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투샷 SL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정화가 이제 중요한 공정인데 이러한 결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다결정 실리콘 TFT가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리콘을 정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리콘을 정착을 하고 앞서 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터닝 하기 전에 우선 결정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정화 전에 패터닝을 진행하게 되면 결정화 하는 동안에 뒷판에 수축도 일어나고 패턴의 위치가 그래서 이동이 되고 나중에 정렬할 때 에러가 생깁니다. 특히 SPC 같이 공정 온도가 높을 경우 혹은 레이저를 하더라도 공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기판에 수축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패턴을 미리 하지 않고 우선 결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의 패턴을 형성하게 됩니다. 드라이 에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소그라피, 포토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PR 패턴을 형성하고 PR을 마스크로 해서 드라이 에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리콘 패턴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림에 실리콘 패턴이 나와 있고 그 위에 게이트 절연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탑 게이트 구조에서는 실리콘 공정 다음에 절연막, 게이트 절연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고온 공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온 공정. 아래 부분은 저온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 절연막, 게이트 절연막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위쪽은 이 암흑 실리콘을 옥시데이션 한 겁니다. 산소 분위기에서 온도를 1000도 가까이 올려주게 되면 실리콘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SiO2로 옥시데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얗게 된 부분이 실리콘이 산소랑 결합을 해서 SiO2가 된 겁니다. 게이트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온 공정의 경우에는 그러한 산소 옥시데이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죠. PCVD 같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암흑 실리콘 위에 SiO2를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에 절연막이 정착되어 있는 형상으로 단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폴리실리콘 자체는 저항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전극으로 사용할 때는 저항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폴리실리콘의 저항은 이온 주입을 하면 도핑을 하게 되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극이 필요한 영역에는 우리가 이온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채널이 형성될 부분은 이온 주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PR로 가리고 우리가 전극을 형성할 부분, 대표적으로는 CST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커패시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전극이 폴리실리콘으로 형성이 되고, 자, 전극이 되는 부분은 이온 주입을 하게 됩니다. 공정을 간단하기 위해서 이온 주입을 생략하고 CST를 형성할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실리콘에 이온 주입을 해서 전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이트 전극을 만들게 됩니다. 메탈 전극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 인슐레이터 위에 금속을 정착하고 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서 전극을 형성합니다. 요거는 게이트 전극이고 여기는 스토리지 캐패시터를 형성하는 한 전극이 됩니다. 앞서 이 폴리실리콘에 도핑을 해서 전극을 형성했고, 그 위치에서 메탈 전극을 위에 형성하게 되면 스토리지 캡, 전기 용량이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전기 용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극은 메탈을 저온 공정에서는 사용하게 되고요. 고온 공정에서는 폴리실리콘도 사용합니다. 자, 폴리실리콘에 도핑을 하게 되면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에 도핑한 형태, 혹은 실리콘과 메탈의 실리사이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극을 게이트 인슐레이터 위에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스토리지 캐패시티의 한쪽 전극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게이트 전극이 형성이 되면 남은 건 소스와 드레인 영역의 도핑입니다. 이 소스 드레인 영역을 도핑을 해야 셀프 얼라이먼트 구조의 TFT 형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N 채널형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하고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도핑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포토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서 가려가면서 도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보론을 도핑, 그러니까 P타입이 되는 거죠. 여기 소스의 영역을 P타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론을 도핑하고 P타입으로 형성을 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는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압에서 온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N채널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트랜지스터는 포토레지스트로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핑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N채널형을 도핑을 할 때는 이때는 이제 N채널이기 때문에 N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P를 도핑합니다. 인을 도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도핑하면 자, 여기는 N타입이 됩니다. N타입이 되고 N채널형의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이때는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가 될 부분을 PR로 가려줍니다. 여기는 보론을 이온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와 N 채널형의 트랜지스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포토 공정이 두 번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정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OLED에서 주로 P 채널형의 트랜지스터만 사용하게 됩니다. N채널형도 사용하게 되면 공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원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P채널형만 적용하고 공정을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채널형의 트랜지스터 구성을 할 때 여기에 PR을 가리고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도핑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가려준 겁니다. 한 1 내지 2 마이크로 정도를 도핑을 하지 않거나 옵셋이라고 하죠. 혹은 도핑을 조금만 한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PR로 가려 놓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트랜지스터의 오퍼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M 채널형의 트랜지스터 오퍼 전류가 상당히 큽니다. 자, 결정화가 되면 전자의 이동도가 증가하니까 막 자체의 저항도 줄어들고 오프 전류도 덩달아 증가합니다. 이동도가 증가해서 온 전류는 증가했지만 오프 전류가 증가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공정이 더 복잡해진 거죠. 대신에 오프 전류는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실리콘은 이러한 구조가 필요 없습니다. 암호실리콘은 전자의 이동도가 작고 막 자체의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프 전류가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작은데 다결정 실리콘이 되면서 이동도가 증가하고 오프 전류가 증가한 건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TFT에서는 온 전류는 증가하지만 오프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프 전류를 낮추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회로도 있지만 화소에서 스위칭 소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오프 전류를 반드시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온 주입을 할 때는 모스펫, 이 단결정 실리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온 임플란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온만을 골라내서 가속을 해서 실리콘 웨이프 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 이온들이 실리콘 웨이프에 들어오게 되면 이온 주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웨이프가 있고 SiO2가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P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가속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면 이 SiO2를 터널링을 하게 됩니다. 뚫고 들어가서 일정 깊이에 가서 충돌을 하면서 도핑이 됩니다. 이때 이 이동 거리는 가속 에너지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SiO2가 두께가 두꺼워지면 가속 에너지도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SiO2가 얇아지게 되면 가속 에너지가 얇아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높을수록 많은 거리를 터널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SiO2 두께에 맞춰서 가속 에너지를 결정하고 주입을 하게 되면 SiO2를 지나서 실리콘청에서 스탑이 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결함이 생기고 여기에서 실리콘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순간에 많은 결함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온 주입을 한 후에는 800도 정도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800도에서 30분 내지 1시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결함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런 이온 주입 장치를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방막 트랜지스터에서는 이온 샤워 도핑을 사용하죠. 그래서 도핑 가스를 집어넣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이온들이 방막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대개는 이제 절연막을 제거해 주죠. 폴리실리콘이 있을 때 폴리실리콘이 있고, 자, SiO2를 정착을 합니다. SiO2를 정착을 하고, 자, 게이트 전극을 형성을 하는데 바로 이온 샤워 도핑을 하는 게 아니고 SiO2 막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고 실리콘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아이온 샤워 도핑을 해서 도핑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LTPS에서는 이렇게 이온 샤워 도핑을 사용하게 되는데 암흑 실리콘이나 그 다음에 옥사이드 TF에서 이런 아이온 샤워 도핑 공정이 없죠.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에서는 이러한 도핑 설비도 이렇게 필요해지게 됩니다. 자, 도핑이 끝나고 나면 주입 이온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해서 들어간 이온들이 다 이온화가 돼서 도펀트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온도를 올려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온도를 무작정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와 분위기를 선택을 해서 도판트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레이저로 활성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에 데미지를 가하지 않으면서 이 도판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도판트가 활성화되면 실리콘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면장을 측정을 해보면 활성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장을 체크를 해서 도핑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레이저로 활성화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낮은 온도에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면장이 낮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이저 에너지가 높아지면 활성화가 잘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를 할 때 이렇게 보호막을 먼저 듣고, 첨간 절연막이죠. 절연막을 먼저 듣고 활성화를 주로 하게 됩니다. 자, 이 절연막에는 컨택을 위해서 컨택홀이 이제 생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컨택홀을 뚫어서 이 소스레인 영역에 정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컨택홀 에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의 평면 사진입니다. 현미경 사진이죠. 그래서 가운데 게이트 정극이 있습니다. 자, 게이트 정극. 그래서 이것이 게이트 정극입니다. 게이트 정극이죠. 자,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은 게이트 정극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요 노랗게 보이는 게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폴리실리콘이 먼저 패턴이 되어 있고, 폴리실리콘 위에 게이트 절연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게이트 절연막 위에 이렇게 게이트 정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이트 정극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이트 정극의 전압에 따라서 요 밑으로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온오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게이트 정극의 바깥쪽 좌우의 실리콘은 다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론으로 도핑하면 P형이 되고 P채널형의 TFT가 되고, 포스포러스 인을 도핑하면 N채널형의 폴리실리콘 TFT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덮여 있죠. 보호막은 다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한 보호막을 통해서 아래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게이트 정극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컨택홀을 뚫게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이 컨택홀입니다. 이렇게 컨택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택을 통해서 이 까만색이 메탈이 될 텐데 메탈 정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레인 두 정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0V를 가하고 여기에 10V의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여기 가해지는 게이트 정극의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흐르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폴리실리콘 TFT의 제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표면에 평탄을 실시하게 되는데 케미컬, 미케니컬 폴리싱입니다. 그래서 이 절연막을 정착을 하고 이렇게 폴리싱을 해서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평탄하게 만들고 컨테고를 뚫고 화소 전극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화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CMP 공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명 전극을 형성을 하고 액정을 사용하게 되면 LCD가 되고 여기에 OLED 공정을 거치게 되면 OLED 패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